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 등 연준의 통화 정책 향방에 대한 단서가 남겨질지 발언 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거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파월 의장이 좀 매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가능성을 전망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이 물가를 잡자면 현재 정책 수단으로서는 거의 금리를 올리는 수준 그 정책밖에 없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또 동시에 오는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연준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돈에 관한 최고 실력자고 사실 전 세계의 돈의 대통령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의 대통령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국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물가 상황이나 금리 상황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통화정책 수장들, 중앙은행 총재들과 또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이 소신을 피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거 이런 것이 나름대로 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일부 연준 의장들은 이 잭슨홀 미팅 자리를 자신의 앞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써왔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해마다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또 연준 총재들이 그 강가에서 송호잡이도 하고 잭슨홀의 송호잡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잭슨홀 미팅이 생긴 게 1978년인데 와이오밍주의 그랜드 티넌이라는 곳인데 그랜드 캐년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훨씬 높은 데 있는 협곡지대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인데 해발 한 2,100m 정도가 되는 아주 시원한 동네예요. 여름에도 그 산 위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4년 동안 유명한 발언, 금융정책에 영향을 줄 그런 파격적인 얘기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는 다른 인사들이 파격적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세계 금융, 특히 정권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래서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 오늘 밤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다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뭐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뭐 급격한 금리 인상 중단이라던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떤 이야기에 더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십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의 중단 이것은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세계 경제의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고 미국에서는 물가가 피크아웃을 하긴 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막 물가가 피크를 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저의 예측으로는 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제롬 파월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경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할 때 다른 것 좌고 우면하지 않고 물가 잡는 데 금리 인상을 총동원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만 보면 분명히 매파적 메시지, 그러니까 강력한 긴축의 메시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9월 달에 제롬 파월의 이 오늘 발언이 나온 다음에 그 9월 달에 FOMC가 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해라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을 하되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경제 지표가 뭐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해진다든지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자. 이런 대목을 한마디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요 말을 붙인다고 그러면 요것은 비둘기파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는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뒤에 살짝 빠지는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냄새도 같이 내게 되면 이것을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매둘기파 이런데 바로 지난 7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바로 이런 식의 매둘기파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과연 긴축은 계속하겠지만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매둘기파 중에서 액센트가 앞에 매둘기냐 아니면 매둘기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지만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 아마 오늘 밤에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9월에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0.75%포인트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제 일단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기 때문에요. 미국 달러에 대한 돈의 값인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 상단이 똑같습니다. 2.50%로 서로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가서 만약에 이 연준이 0.75 정도로 올리게 되면 한쪽은 3.0이 넘어가는 3.259, 우리는 2.50 이 정도의 큰 차이가 벌어지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돈의 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 돈의 값을 비율로 정하는 이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에서 차이가 나면 우리나라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오른다. 따라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의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움직이는 이 미국의 FOMC는 독립돼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연준 FOMC가 금리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따라가 줘야 된다.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지금 상황들이 공급은 계속해서 많지만 수요가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면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상황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잘 버티던 서울 서초구도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우리 국토부가 사실 있는 대로 발표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선거 때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마치 곧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좀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2년간 연구를 해서 2년 후에 청사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재건축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부터의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발표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 너무 기대가 부풀었고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니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좀 멘붕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기대에 부풀었던서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주택을 샀던 사람 그런 사람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빠져나오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비단 이 1기 신도시 문제에 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긴축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럼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시기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현찰 동원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무서워해서 부동산 사는 시점을 늦추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굳이 무리해서 지금 살 필요가 없죠.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정부나 한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거시경제의 흐름상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래 떨어질 때는 경제 정책이 빨리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부동산 가격 안정하기 위해서 족쇄 위주의 규제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놨습니다. 이것을 좀 신속하게 정책의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을 250만 호 늘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 안정되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부동산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영원히 집을 못 짓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금리 정책의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연착륙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찾아봐도 막 체감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하반기 시장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도 나온 게 아니고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다가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쇼크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를 예를 들어서 1% 포인트를 올려서 전국적으로 금융 부담이 온다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이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금리 부담이 정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적은 데다가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부동산을 사겠다는 심리는 극도로 죽어 있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금액은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금액에 대해서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 부과를 유예했다고 그러지만 그 중과 이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무려 45%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도 실익이 없고 가지고 있으면 금리 폭탄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고민만 정폭이 되고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 절벽 속에 형성되는 이 시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도 100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연히 팔렸다. 그 시세를 평균 시세로 경제학적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시세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9조 원 규모인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에 참여를 했다.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일단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또 꺼져가던 원전 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번 수주 성공 소식은 한수원이라는 회사, 한국전력의 자회사고 우리나라의 원전을 짓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이집트의 북부 해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가 처음으로 만드는 그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원자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의 로스톰이라는 세계 최대의 원전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39조 규모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재하청을 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터빈 만드는 공장의 건설 또 뭐 소모품 이런 시설물 이런 것을 짓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3조 원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 13년 전에 UAE의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직접 원자로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적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1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던 1조 원 이상의 이 거대한 단위의 계약에 일단 우리가 참여했다. 네. 그것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고 한 그 신호탄 속에서
물론 이번 계약은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꾸준히 협상이 돼 온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기 때문에 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다. 뭐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의 첫 번째 성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두보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